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 XRP의 가격은 결국에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의 어떤 기여자들이 XRP의 생태계를 위해서 하느냐가 결국엔 XRP 가격 상승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비트이더보다 덜 탈중앙화 되어 있으니까 이건 중앙화, 이게 나쁜 거 약간 네, 이런 네. 식의 논리들은 너무 네. 극단적이고 네, 맞아요. 이분법적인데 사실 이걸 길게 또 모든 것들의 범위를 갖다 더 넓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는 네. 또 다른 입지를 가질 네, 수가 있고 맞습니다. 더 유연하다라는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 뭐 중앙화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논쟁들이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중앙화는 나쁜 것 무조건 약간 이런 네, 내러티브가 맞아요. 있었다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의 특성들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논리들을 좀 가져가 보자 약간 이렇게 네. 해석을 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합의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오해를 좀 풀었는데 또 하나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XRP의 토크노믹스 부분도 중앙화되었다. 네. 이런 오해를 받는데 요거는 지금 뭐 솔라나 같은 코인들도 굉장히 이 측면으로 그쵸. 비판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발행됐을 때는 좀 타당한 비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실제 현황 네. 토크노믹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현황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초기에는 정말 리플과 창립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들고 있었는데 이후에 리플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물량을 에스크로에 락업한다던가 락업된 물량을 앞으로 어떻게 분배하겠다 그 계획 같은 거를 많이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 또 어떤 파이 그래프가 두 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걸 비교해 보시면 왼편 거가 초기 말씀드렸던 초기 배분 물량 파이고 그 오른편이 이제 현재 그러니까 분석 시점 기준의 어떤 배분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유통 물량 그리고 에스크로 락업된 물량 그리고 나머지 락업되지 않은 물량 중에서 리플이 들고 있는 물량을 보면은 총 발행량 중에서 5%밖에 들고 있지 않거든요. 5%요? 네, 굉장히 5% 들고 있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초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중앙화가 조금 개선된 거다. 네. 개선된 거다라고 보고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어떤 중앙화에 대한 주장들은 일부는 설득력이 있다. 일부는 설득력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초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중앙화가 일부는 개선이 된 말씀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본인의 트위터에서 이 X에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다라고 네. 하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진행형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리플 입장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네.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리플과 관련된 하나의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 리플이 이건 좀 주장하는 부분들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리플이 본인들의 존재감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리플이 스위프트와 비교하면서 본인들이 이 전통 금융보다 더 우위에 있다. 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스위프트라는 거는 많은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해외 송금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 회원사 간 어떤 전산망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스위프트는 중개인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나 시간적인 어떤 비용 측면이 굉장히 좀 단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리플은 ODL 솔루션만 봐도 이런 노스트로 계좌, 그 노스트로 계좌라는 게 뭐냐면 스위프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은행이 이제 해외 송금을 위해서 만드는 외환 계좌를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ODL 솔루션은 이런 노스트로 계좌도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냥 브릿지 통화로 XRP만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스위프트 대비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이 모두 개선이 된다라는 게 이제 리플 측의 설명인데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럼 단점은 뭐냐?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느냐 하면은 실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아직까지. 사례가 없고 네네. 산탄데르 은행 같은 경우만 봐도 실제 얘기를 한 게
이게 실제 구축 사례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플이 어떤 기관이랑 파트너를 너무 많이 맺었어요. 너무 많이 맺었고 너무 좋지만 너무 좋지만 이게 실제 활용하는 기관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게 너무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게 저도 이제 리플 컨텐츠 만들면서 산탄데르가 되게 중요한 네, 시사점이라고 저도 네.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은 그 부분들은 조금 중요하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걸 계속해서 구축을 하는 게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트너십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같이 더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증거들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이 이제 스위프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좀 사실로 보이는데요. 본인들은 이제 스위프트에 손길이 좀 미치지 않는 그런 나라들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이제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척박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나라들, 특히 남미나 뭐 동남아 시장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아마 이미지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제 사례를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트랭글로라는 동남아 금융 결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발표에 의하면 ODL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또 리플에 따르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거를 뭐 33억 달러를 XRP로 보냈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9월에는 SBI BC 트레이드에서 리플을 통한 동남아 결제 사업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동남아나 남미에 대한 어떤 사업 확장에 대한 사례로 저희가 한번 지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억 달러나 뭐 33억 달러면은 뭐 1조 원, 3조 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큰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로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 결국은 이제 리플이 어떻게 보면 북미 사업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궤도화에 오르기에는 소송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지금 산탄데르 은행 같은 경우는 스페인 은행인 거죠.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스위프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새로운 신대륙, 새로운 지역 뭐 이런 데로 좀 이제 관심을 많많이 갖고 좀 인프라가 부족한 쪽으로 좀 이게 많이 확장을 하는데 이게 이미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10억 달러나 33억 달러라는 어떤 성과는 사실 적은 성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업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이 여기서 더해서 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들로까지 확장을 했을 때는 우선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을 찾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출연해 주시는 분들께 리플 여쭤보면서 좀 중요하게 또 여쭤보는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아까 산탄데르 은행도 말씀드렸는데 이 은행들이 향후에 이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XRP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은행의 입장이라면 어떤 걸 더 선호할까? 그 부분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리플이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법정화폐 기반의 서비스가 있고 이제 XRP 기반의 ODL 기반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면 아직까지는 법정화폐를 활용한 사례가 훨씬 많다라고 지금 얘기는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잘 못 찾아봤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의 입장이라면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근데 저는 XRP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 보면서 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그 법정화폐보다는 송금 쪽이 좀 초기부터 송금 쪽을 워낙 팠고 아웃풋이 뭐 엑스커넥트, ODL 뭐 이런 거가 워낙 관심사고 이쪽을 많이 파고 있기 때문에 송금 쪽이 아무래도 더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은행 쪽에서도요. 파트너십만 봐도 사실 법정화폐 쪽은 송금 쪽이 혹시 이렇게 굵직굵직한 은행이 파트너십을 하는데 이게 물론 실행은 안 되지만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괜히 맺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은행들이 진짜 뭐 작은 은행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송금 쪽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리플이 은행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명확해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부분인데 아까 ETF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다음에 거론이 된다면 리플이 충분히 거론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리플 ETF 출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이미 2019년에 스위스에는 XRP만 단독으로 현물 기반 ETP가 네.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블록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11월 기준이긴 하지만 그게 이미 굉장히 상위 AUM ETP로 랭킹이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돼서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현물 ETF 출시 수요가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난다면 리플도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는 출시할 수 있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위스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거래가 되는 네, 네. 순위로 이제 XRP나 그리고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굉장히 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XRP, 리플 ETF도 충분히 향후에는 가능하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전제는 아무래도 이 소송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리플 입장에서는 소송을 좀 빨리 마무리하는 게 아무래도 사업 추진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합의가 XRP 입장에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SEC는 또 그쵸. 네, 그게 빨리 합의해 주는 게 또 뭔가 그렇죠. 본인들 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을 수 네, 있죠. 네. 본인들은 좀 더 끌면서 뭔가 본인들이 유리한 것들을 네, 많이 네. 더 얻을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리플랩스가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리플 주식이 있고 XRP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XRP 리플 주식은 기본적인 IPO 흐름을 똑같이 따라갈 텐데 향후 가치로 봤을 때 이 리플랩스 주식과 XRP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이제 시장에서 선호를 할 것 같으세요? 리플이랑 XRP랑 같다. 이 인식이 깨져야 되는데 그쵸. 이게 아무래도 리플이랑 XRP랑 같다고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주식은 회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사실은 XRP는 그쵸, 그게 아닌 거죠. 자금 조달의 수단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IPO가 되면 같이 무조건 오르긴 하죠. 이게 무조건 오르긴 하는데 이거 리플이 보유한 뭔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아까 작가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게 자금 조달, 뭐 상장 회사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XRP의 가격은 결국에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의 어떤 기여자들이 XRP의 생태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가 결국에는 XRP 가격 상승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보다 이렇게 독점적이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배타적이진 않지만 네. 독점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말씀드렸던 대로 XRPL의 생태계 아니면 XRP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은 모든 가상자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떤 기여자들이 얼마나 만큼 참여해서 그쵸. 얘네를 이제 끌어올리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질문지 없는 걸 계속 드려가지고. 네, 아니요. 근데 되게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연구위원님께 현 시점에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코인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일단은 1.5 BTC를 살 것 같고요. 네네. 최대 이제 계산해 보니까 현재 가격 시점으로 1억에 딱 채울 수 있는 게 1.5 BTC더라고요. 그쵸. 1.5 네. BTC를 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더를 또 살 것 같아요. 이더 네네. 한 뭐 5이더 정도 사고 나머지로는 관심이 가는 알트코인 한번 사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첫 출연인데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 잘해주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구독자로서 항상 이 채널 보고 많은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기관 자금이나 리플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시장이나 업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오늘 또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더 많이 와닿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 최윤영 연구위원님과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였습니다.